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제10장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학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게 대공황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그게 잘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인즈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정책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재정정책이라 얘기합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게 되는 거야. 근데 정부가 100을 쏟아붓는데 몇 배 이상의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승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앞에서 본 것처럼 제가 경제가 침체돼 있잖아.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자꾸 쌓이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재고가 줄어들면서 공장의 가동이 되면서 뭔가 파급 효과,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 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몇 배 이상의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100을 쏟아봤는데 100 이상의 5배 효과가 일어난다? 그럼 그때는 승수가 5,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을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게 되니까 야, 정부가 무조건 개입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라고 해서요, 우리가 구축 효과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차차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했는데 이 재정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정부의 경제 활동을 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파이낸스라고 해요.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재정 정책, 재정학이 바로 그런 거죠. 파이낸스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 정부가 있습니다. 그럼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요. 정부도 운영되려면 뭔가 재원을 조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주로 이제 텍스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빌리기도 합니다. 본드를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국공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본드를 발행했다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걸로 재원 조달해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원을 이제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재정 지출하는 것을 G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본드도 사실 알고 보면 국채도 정부가 나중에 이자랑 원금을 갚겠다, 상환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드도 어떻게 보면 미래 텍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거 둘을 합쳐서 우리가 텍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T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요걸 한번 분석을 할 때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잖아. 그래서 T. 그래서 이게 만약에 G보다 더 많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 똑같이 얘기하죠. 재정이 흑자 상태다. 이걸 재정 흑자라고 얘기하고요. 조세 수입을 통해서 정부에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뭐야? 재정 적자. 이런 경우를 적자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정부가 들어온 만큼 쓰는 거야. T만큼 G,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균형 재정,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재정 균형,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재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들어오는 조세 수입과 정부가 쓰는 거, 지출하는 거, 그걸 살펴봤을 때 이 조세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만약에 더 크게 나가잖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바로 적자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들어오는 만큼 쓴다, 이게 바로 균형 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부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경기가 침체 상황이야.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안 돌아가고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펌프질을 해준다는 거야. 침체 시. 정부가 정부 지출을 통해서 돈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막 사업을 벌리는 거야.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주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게 되게 힘들잖아. 세금을 깎아줍니다. 개인소득세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거야. 그래서 투자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경기 침체 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 그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인즈와 같은 사람은 정부 지출의 증가가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야. 정부 지출 증가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소득이 증가해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게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물건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또 소비 증가로 되고 소비가 증가하면 또 이렇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럴 수 있는데 닭이 많아지니까 달걀을 많이 낳고 달걀이 많아지니까 또 병아리가 많이 생겨서 닭이 또 많이 생기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연쇄 과정을 우리가 승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인즈는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어떤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충격을 탁 주는 거야. 경제 충격을 주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심장 마비가 걸려서 심장이 잘 스스로 안 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호흡을 통해서 심장을 이렇게 뛰도록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 경제 활동을 강조하는 게 승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잖아.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거를 우리가 MPC 이렇게 표현해요. 자,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니까 마지널, 소비, 컨섬션, P는 propensity 이렇게 해가지고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p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0.8이다 라고 하면 이게 뜻이 뭘까? 이거의 의미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잖아. 그럼 80만 원은 이 사람은 소비를 하고 20만 원은 저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맞아요. 소비를 크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이론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구축효과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고전학파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건 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 비상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찰 공무원을 많이 뽑았어. 그래서 공무원들을 막 골목길에 다 배치를 해. 그럼 안전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금을 내야 되지, 차차. 근데 민간의 시큐리티 관련된 보안 산업이 다 망한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정부가 나서서 야, 공교육을 좀 좋게 해야겠다. 그래서 학원의 일타 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무료로 다 뿌렸어. 학원 다 망하는 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팽창돼서 확대되면은 민간 부분이 위축되는 겁니다. 정부가 스마트폰 만들어서 이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서 막 무료로 저렴하게 뿌려. 그러면 그 삼성이나 뭐 이런 데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정부가 아파트 지으면 건설 산업이 위축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제한돼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 서로 이제 빌려가려고 하니까 돈을 빌리려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 결과 민간의 투자가 위축된다
그래서 이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해가지고 위축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승수 효과랑 구축 효과는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총수요 구성 요소 중에서 소비 함수에 대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 소비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소비 함수는요, 소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우리가 함수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비가 있어. 어떤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할까요? 하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을 많이 해. 그래서 이 소득은 소비에 대해서 플러스 관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럼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도 플러스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는요, 소비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C라는 게 소비야. 소비는 요거 할까요? A가 100이야. 더하기 B가 0.8이라 할게. 이게 소득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자로 쓰게 되면 C는 100 플러스 0.8 소득을 Y라고 할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 수평축을 우리가 소득이라고 놓고 그에 따른 여기를 소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보여. 소득이 빵일 때 이 사람은 최소한 소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 이걸 기초소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그래서 소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소득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0.8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인 거야. 그래서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 한계 소비 성향 B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한계 소비 성향이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0이면 이거는 아니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야. 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잖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는데 전부 다 소비를 해버리는 거야. 이것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기본 강의 때 좀 더 이건 더 많이 할 거야.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야. 접선의 기울기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은 일정한데 원점에서 그린 평균 소비 성향이 이게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평균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해서 요거는 소득 대비 소비가 얼마나 되는가 원점에서 나타낸 기울기인데 이거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더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소비 함수에 대해서 케인즈가 처음 얘기했는데 꾸즈네츠라는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단기에는 잘 맞아. 단기라는 것은 짧은 기간입니다. short run 이거야. 근데 but 장기에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케인즈는 단기는 잘 설명하는데 장기까지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양한 소비 함수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할 건 아닙니다. 항상소득가설이라는 것은 밀턴 프리드만 이름만 그냥 들어두세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소득을 둘로 나눴습니다. 갑자기 운에 따라서 꽁돈 생기는 보너스 이런 것들을 임시소득이라 했고요.
내가 뭐 승진을 했어. 그러면 예측 가능한 항상성 있게 들어오게 도는 것을 평균 소득, 항상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게 임시 소득이 증가한 경우냐, 항상 소득이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해서 꾸준해치의 이러한 문제를 소비의 역설을 해결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생애주기 가설이라 합니다. 모딜리아니 이런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소비할 때 미래까지 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미래 전망적 소비 행위를 한다는 거야. 미래를 내다보고 야 나는 말이야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돈을 차입해서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애 전체를 고려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생애주기 가설. 이것도 꾸준해치의 어떤 실증 연구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통 소비할 때는 듀젠베리가 얘기했는데 과거의 습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비 씀씀이라는 습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또래 집단, 과거의 습관이라든가 또래 집단의 소비에 의해서 그걸 영향을 받는다. 그걸 상대 소득 가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가볍게 매번 출제되진 않습니다. 가볍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정도만 해주시죠. 자, 그 다음 이제 투자와 관련한 얘기. 소비 말고요. 투자. 이 기업이 투자를 주로 하는 거야. 근데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재가 얼마나 증가했니? 이게 바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1기에 연기를 할게.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라고 하면 T가 0일 때 컴퓨터가 5대가 있었어. 근데 학원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T 플러스 1기에 컴퓨터가 10대가 지금 생겼다라고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는 거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컴퓨터가 얼마나 있니?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는 거야. 일정 기간입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컴퓨터가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게 여기서 이거 빼는 거잖아. 이게 델타 K라고 쓸게요. 이걸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가 5대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이게 자본재가 증가하는 거야. 증가해서 또 이게 경기 변동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 여기서 말하는 건 나 주식시장에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건 투자가 아닙니다. 실물 자본이 증가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 투자의 결정 요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자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는 마이너스야. 왜냐면 돈을 우리가 빌려서 차입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소득 수준. 소득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빈의 Q. 이 토빈의 Q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 써주시죠. 토빈의 Q는 기업의 가치 있잖아. 밸류. 이거를 코스트에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코스트라는 것은 삼성전자 공장이 꽝 하고 붕괴가 됐어. 다시 짓는 데 드는 비용이야. 근데 삼성전자가 그 뭐 여러 가지 가치가 꼭 눈에 보이는 뭐 공장의 설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가치인데 그래서 토빈의 Q가 이게 1보다 크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밸류가 코스트보다 크게 되고 그 결과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의 결정 요인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서 어떻게 쓰는가와 관련된 것인데 예전에는 균형 재정만 강조했단 말이야. 근데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야 정부야 균형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 적자 재정을 해서라도 정부가 정부 지출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여러 가지 소비 함수와 투자 함수 살펴봤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관심, 토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기본 강의 때 천천히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